지금부터 제34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속개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제34차? 네. 3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 고 김영삼 대통령의 3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민주주의자로 사셨고 의회주의를 실천하신 김영삼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의회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끊고 국회와 내각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어제 또한 염수정 추기경님을 찾아뵀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회도 하나로 통합되어 저녁이 있는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기경님의 자애로운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추기경님께서는 교황의 방북과 관련하여 초청장 등 절차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론 플레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신 말씀인지 남한 정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들어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핵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도로를 연결하는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고 적극 환영합니다. 며칠 전에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GP가 폭파되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의 현장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군사적 대결이 멈춰지고 평화가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진전에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GP는 역사적 가치나 관광자원으로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우리 당 하태경 최고위원의 충언이 무시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넘어서 안보 차원에서도 과연 GP를 당장 폭파하는 것이 옳았느냐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속도를 정부의 의욕에만 맞추지 말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인식에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미 간의 상의 없이 단독 행동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에 뒤처지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워싱턴에서 만나기에 앞서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로 워킹그룹이 남북관계가 비핵화를 앞서갈 수 없도록 붙잡는 장치임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어제 염수정 추기경님을 뵙고 들은 가톨릭 교회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비핵화의 길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길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통제 지표가 다시 우리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의 가계부채가 역대 최초로
1,500조 원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더욱 증가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경제가 이렇게 건전하지 못하면 금리 인상 등 소수의 외부 요인만으로도 줄파산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의 고용과 소득이 증가해야 가계경제의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과 소득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분기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연속 큰 폭으로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소위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의 5.52배였습니다. 2007년 이래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취업자 수는 평균 0.69명으로 지난해 3분기 0.83명보다 16.8%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22.6%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파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고용과 소득 어떤 것도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책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최저임금을 동결해 주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하반기로 유예해야 합니다. OECD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관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기업인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입니다. 획일적 규제로 인해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해 생산이 위축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생 경제는 지금도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시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인지 묻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유예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개혁 의지가 없다면 바른미래당이 개혁을 주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3당 실무협의체가 재가동되었고 예산조정소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는 91개 무쟁점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키고 진정한 협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합의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연동형 비례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야 모두 충분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당 내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이 절충형 비례제를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 있는 12가지의 합의 사항은 여야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다른 정당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사항을 예외로 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까지도 함께한 여야정 협의체 합의 내용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바꾸고 다른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고 동의했던 내용, 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투표가 사표가 아닌 살아 숨쉬는 표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여러 민생 법안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도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고용 세습에 대해서 민노총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민노총은 제가 민노총 내부의 고용 세습 구체적 명단을 발표한 이후로 아직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단체 협약에 근거해서 자녀 친인척 채용이 이루어졌던 것을 죄를 저지른 것처럼 표현한다는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세습은 범죄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강탈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가중처벌 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용 세습을 합의한 그 단체 협약 그 자체도 효력이 없는 범죄입니다.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범죄를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세습 노조는 범죄 단체입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도 용서받기 힘든 범죄입니다. 저와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번에 확인된 민주노총의 이 정말 악랄하고 상습적인 고용 세습 결코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고 앞으로는 고용 세습이 없을 것이다. 명백히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민주노총 고용 세습 실상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그 9대 생활 적폐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9대 생활 적폐 안에 민노총의 고용 세습이 빠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들어 있는데 민간 기업을 포함하는 민노총의 고용 세습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고용 세습도 적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민노총의 고용 세습을 10대 10번째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의지를 밝혀주기를 촉구합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민노총의 압력 때문에 민노총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좀 미루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민노총하고 민노총이 들어있죠. 정교조가. 그 정교조의 해고자들도 정식 노조원으로 해주자. 안 그래도 민노총이 온통 점거의 파업인데 맨날 싸움질만 하는 해고자들 노조원으로 정식으로 넣어주면
정말 대한민국은 민노총이 깽판 치는 나라가 될 겁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세습하는 생활적폐집단 민노총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보통 청년의 편에 설 것이냐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고용세습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서 민노총의 고용세습을 10대 생활적폐로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가 뭔지 정말 헷갈립니다.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리겠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어제 통계청 자료에 보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상하위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아이러니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재부의 발표입니다. 분배 악화가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악화세는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악화될 것을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그 차이를 줄였다. 즉, 우리는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방어적 시각과 변명으로 윗선의 입맛에만 맞추려고 하면 나라는 골마갑니다. 6년 전 경제 성장률 5%대였던 칠레와 베네수엘라는 지금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레는 4%대, 베네수엘라는 마이너스 18%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칠레는 친시장 대통령,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 대통령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에스모글로우는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 제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자, 청와대와 여당은 이영자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소주성 떼낼 고민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11월 20일 반부패 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들을 상대로 현장을 모른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22일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및 정부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장을 모른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최상위 20% 5분위의 소득은 8.8% 높아진 반면 최하위 1분위 소득은 7.0% 감소했습니다. 2분위 소득도 감소하는 등 하위 60% 이하 소득층의 가계소득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1분위의 죄송합니다. 근로소득은 22.6% 줄고 사업소득 역시 13.4% 감소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떠받치고 있는 일자리와 영세 자영업 모두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장을 몰랐다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을 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842원, 2020년 1,761원 등의 상승 효과가 있고 그 결과 2019년 98,000개의 일자리 등 총 4년간 47만 6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역시 성적표를 통해서 현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절감하시겠습니까? 예산안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질타를 합니다. 예산안에 들어있는 일자리는 단기, 엉뚱한 통계 분식용 일자리입니다. 라텍스 생활 방사선 측정 서비스 1000명, 산불 화재 감시원 1500명, 국립대 에너지 전략 도우미 1000명,
그리고 공무원 일자리 등입니다. 이렇게 가계 동향 조사와 예산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장을 모른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질타하고 있지만은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최저임금 정상화 법안과 엉뚱한 단기 분식용 일자리 예산안 삭감 및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고 진정한 일거리 예산을 늘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다른 당이 갖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될 장진혁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계신 아파트 특별위원회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주택 보급률이 지금 몇 %입니까? 공동주택 거주율이 75%. 전국의 공동주택 거주율이 75%. 이제 그냥 아파트나 뭐 아파트형 빌라 이런 것인데 여기에 문제점들이 워낙 많고 또 소원도 많고 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아파트 특별위원회를 이미 설치를 해서 전부터 권은희 최고위원과 장진영 위원장께서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오늘 아파트 최고위원회 위원장에 장진영 위원장을 임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수증 추경 예방을 했고 며칠 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을 했고 그 전에는 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기총을 방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불교, 기독교, 천주교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메신저 역할도 하고 교계 소식도 파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파트 특별위원장에 장진영 변호사님, 국민의당의 최고위원도 지내셨고 또 동작구에서 위원장도 하시고 지난번에 구청장에 나오셨다가 애석하게 안 계셨습니다. 불교특별위원회는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여러 직책을 역임하셨던 조한기 박사님, 또 기독교특별위원회는 한신대학교 감사, CBS 감사를 역임하신 공인회계사 오경태 선생을 모시고요. 천주교 특별위원회는 행정학 박사로 부천시 의원을 4대 거쳐서 지내시고 의장도 지내셨고 BBC 평화방송 및 평화신문의 명예기자로 계신 김관수 선생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나오시죠. 이 잠시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우선 장진영 위원장부터 앞으로 나가주시고. 임명장 장진영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1월 23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화규. 우리 장진영 최고위원은 아파트 특별위원회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예, 이어서 조한기 위원장님이십니다. 임명장 조환기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불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1월 23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이어서 오경태 위원장님입니다. 임명장 오경태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기독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1월 23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이어서 김관수 의원님. 임명장 김관수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천주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1월 13일 바른미래당 대표 선학규. 제가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춘천 홍천에서 여성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권은희 여성위원장이 주관해서 200여 명이 넘는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참석을 하셨고 부위원장으로 63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당연히 부위원장이 되셔야 할 텐데 행정적인 불찰로 안 된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임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역위원장을 28분을 임명을 했는데 조금 특위 활동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완도에 가서 광주의 당원들 워크숍에 참석을 하고 여수에 가서 전남의 당원들 워크숍에 참석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역위원장들이 임명이 되면서 지역 활동, 지역 당원들의 연수 연찬회가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은 직능단체 임원들 60여 분하고 제가 북한산 등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활동 또 직능 활동이 적극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북의 전주, 새만금을 방문하고 광주 화요일은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광주 일자리 문제에 대한 토의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조직적인 활동을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는데 이제 활성화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위원장 우리 임명을 하고 인사할 기회를 못 가집니다. 우리 장진영 위원장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진영입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최근에 자리에 참석을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요새 채널A의 외부자들에 매주 나가서 또 우리 당 입장을 잘 전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당의 그런 이런저런 입장을 잘 몰라서 좀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기도 하지만은 좀 그런 정보가 공유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특위 오늘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파트 특위는 아까도 우리 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당 중에 유일하게 우리 당에만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시작을 했고 바른정당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달 한 번씩 지금 3년째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에 모여서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특위다. 거의 유일한 특위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도 높고 열의도 높습니다. 그리고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안철수 전 대표께서 고문으로 계시고요. 또 최고위원님만 해도 권은희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그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 지금 구속이 돼서 중형을 최근에 선고받았는데 그 단초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초가 바로 우리 아파트 특위 광주 시당에서 임대료 폭리를 처음으로 이슈 제기했고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을 제 옆에 계신 우리 권은희 정책위 의장이 주도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결국 이중근 회장이 그렇게 구속되는 결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우리 바른미래당의 아파트 특위가
단초를 만들었다는 거 잘 모르시죠?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아파트 후분양제 이것도 정동영 의원께서 우리 당에 계실 때 아파트 특위를 통해서 같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이런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만한 그런 중대 이슈들이 아파트 특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 서울시의 아파트 태양광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과를 또 조만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특위가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그리고 우리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꼭 많은 지원이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많은 지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답답한 게 많아서 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또 고용세습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발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이슈들은 정말로 여기서만 얘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로 뛰쳐나갈 만한 정말로 중요한 이슈고 국민들한테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고 우리 당의 결속을 또 다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고 우리의 진짜 정치적인 생명을 여기다 건다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께서 우리 당의 구성원들한테, 당원들한테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좀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기 불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한기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손학규 대표님 불교 특보로서만 있었는데 이제 공조직 공당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부위원장들을 종단별로 구성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한 지역의 지역 사업연합회들하고도 연대를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저희 당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수권정당으로서의 대선에서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천만 불자들을 좀 더 조직하고 역량들을 강화시켜갖고 좋은 사람들을 영입해갖고 일들을 열심히 해갖고 저희가 한번 들판을 태우는 작은 불꽃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특별위원장 임명을 받은 오경태입니다. 어제 늦게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좀 기독교 특별위원장을 맡는데 얼떨떨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데 더 젊고 패기 있고 또 능력 있는 좋은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임명이 돼가지고 우선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오늘 일찍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왜 저를 기독교 특별위원장에 임명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NCCK 또 기독교 방송국 또 한신대학교의 감사로서 있으면서 50년간 그 적폐라고 볼 수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는 개혁적인 입장에서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도 종교인들도 예외 없이 국민들과 똑같이
국민 계세 원칙에 따라서 납세하는데 개혁적인 당이 아니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금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만 반쪽짜리입니다. 기타 소득에 종교인 소득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근로소득세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특혜이고 적폐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똑같이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종교인들도 국민들과 똑같이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관수입니다. 먼저 청주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계층의 우리 당이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각 교구별로 있는 천주교 평신도들 사이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인가를 의견을 집합해서 우리 당에 전달해서 당에서 정책으로 삼아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